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임찬종 기자? 예, 어제 본격적으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도 오늘 오전에 여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거 어제부터, 그리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오늘 특별 지시 내용은 새롭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안 들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던데요.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예. 그렇죠? 예,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마도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론 보도에 지금 검찰 수사팀 구성이 친정권 검사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에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금 야권이라든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주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위 고하,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저는 그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네. 그런 모양이죠, 진짜로? 그거는 이제 그 보도가 일단 있었고요. 예. 이제 어제 TV조선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렇게 그 TV조선 보도에 보면은 그 압수수색 현장에 그 주변 상황을 지켜봤던 건물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관계자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로 보이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들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 자체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임찬종 기자가 얘기해 주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네. 그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팀에서 확인해 준 내용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제 그 보도의 출처는 그 보도는 나름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그 주변 상황을 지켜봤던 건물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낸 보도이기 때문에 나름 근거는 있지만, 다만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 수사팀이나 아니면은 그 유동규 씨 측에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상당히 많은 곳을 압수수색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대부분의 곳들, 사무실 또는 자택을 압수수색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니까 많네요. 지금 저희 컴퓨터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화면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 대리였죠, 기획본부장 하면서. 그럼 자택이랑 그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공사 사무실 자체도 했고, 당연히 화천대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들었다는 이렇게 관련된 회사라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다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곳을 했는데 그 필요한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논란이 된 지가 벌써 한 2주 이상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경찰이 수사를 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나 컴퓨터에 집에 이런 자료들을 그냥 뒀을까? 저 압수수색은 그래도 혹시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늦었고, 또 그 중요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수사가 개시되기 되기 전에 출국을 했죠. 그렇죠. 핵심적인 관계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혹여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를 알고 미리 도피하고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FIU에서 관련돼서 화천대유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 이상동인들을 경찰에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 입첩을 했고요. 용산서에서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발인 소환을 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 것 같은
그런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지. 피고발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면 정보를 넘겨준 건 아니더라도 이게 왜 그런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많이 늦은 수사다라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많은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서 한 가지 저희들이 드는 생각은 지금 초기 단계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각각의 장소들이 특정이 됐단 말입니다. 저런 것들이요. 역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서 갑자기 수사를 하는 거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상당한 내부자가 상당한 내용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했고 네. 검찰이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에 누가 무엇 때문에 압수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늦기는 했지만은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첩보에 기해 가지고 수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찬용 기자는 법조 기자를 오래 했는데 말이죠. 네. 검찰이 사실 압수수색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피의자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번 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네. 이전에 한번 비교할 만한 사안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네. 될까요? 그 당시의 압수수색과 저는 좀 시차가 있어 보이던데 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뭐 그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저희가 없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첫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첫 언론 보도라는 거를 뭐 꼭 기준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서 굉장히 국회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뭐 굉장히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시점을 봐도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불거진 사건이 그 이전에 불거진 사건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 저렇게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좀 늦은 건 맞고 또 이게 꼭 고발 사주 의혹이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다른 어떤 사회적 관심사가 됐던 특히 뭐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공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보통은 신속하게 검찰이 들어갔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압수수색이 늦었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논란 첫 보도가 나가고 29일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이미 압수수색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그 피의자들이 빼돌리려고 했던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그 시간은 너무 충분히 주어졌던 게 아닌가. 아까 네. 김성원 변호사님도 그런 인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앞서서 이제 뭐 아이폰에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30일이면 아이폰을 밖으로 충분히 여러 번 던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지와 수사 개시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검찰 측에서 어쨌든 초기에 확보한 자료나 내용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정모 회계사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줬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한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압수수색이 좀 늦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원 변호사께서 두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검찰이 뭔가 저 압수수색 장소를 보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정모 회계사, 뭐 이름이 다 공개된 언론도 있고 말이죠. 이 정모 회계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검찰에다가 스스로 방대한 양의 녹취록을 제공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일단 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모 회계사가 저 뭐 김만배 씨나 천화동인 씨. 5호 소유주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분입니다. 네. 아주 뭐 몇 년 전부터.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김만배 씨라든가 김만배 씨하고는 당연히 여러 차례 대화를 했을 수밖에 없는 관계고요. 근데 또 알려지기로는 또 유동규 씨하고 대화한 녹취록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오랫동안 녹음해온 것들을 그거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화천대유 사업 전반 또 이제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방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단계에서 이 사건의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실관계가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모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회계사고 1991년부터 상당히 오래됐네요. 30년 동안 부동산 관련 회계 업무를 해왔고 2009년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업체에서 근무했고 2015년 6월에 천화동인 5호를 설립하면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게 궁금해요. 저 회계사는 왜 검찰에 저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을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사건은 한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찌 보면 협력이 필요하죠. 그 협력을 하는데 협력의 결과 오히려 이익이 발생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큰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 이익을 배분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개발이익 분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흥미로운 지점은 저기서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민간 사이에서 서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갈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책임자이자 이거 실무자로서 예. 이거와 관련해서 민간의 이익에 관여해가지고 자기 몫을 얘기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그 민간의 이익 배분에 있어가지고 유 본부장이 관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구조들이 있었다면 그 말은 결국은 이 사업을 설계하고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민관에서 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민간 이익을 배당하는 계획한 사람들과 하나의 이해 공동체를 가졌다는 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 회계사는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자기 자신의 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 거기서 가장 메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라는 것들을 지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대화를 녹취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많은 그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 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뭐 이름은 자 소유주가 누가 있고 대표 명단이 있는데 실제 뭐 돈주의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 녹취록에 대화 녹취록에 혹시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녹취를 했는지는 봐야겠지만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돈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배분받는 데 있어서도 여러 주체들, 여러 자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했다면은 결국은 그 이해관계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간에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이것의 실질적인 소유주, 이것의 구조, 이익을 보는 돈의 흐름들이 그 녹취록 대화 내용 속에서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녹취록을 왜 제출했을까? 바로 그 지점들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명목상의 소유자들에 대해 가지고 핵심 주체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설계하고 관련돼서 일부 이익을 받은 건 있지만 진짜 주체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만 했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뭐 일부에서는 저 배당받은 이익을 상당히 뭐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아주 여러 차례 인출을 해서 그 돈이 누군가에게 갔느냐 이 돈을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수사가 그것까지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냐면 이건 또 경찰 수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실 지금 고발 사건을 말수하는 게 아니고요. FIU라는 기관에서 이상 징후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사 내지 조사라는 관계였습니다. 미적됐다는 지적을 예, 받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FIU 이상 징후 통보라는 거는 FIU라는 기관은 금융기관의 현금 출납 기록을 다 봅니다. 전국에.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3천만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현금이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루틴을 가지고 굉장히 진출이 되면은 이상 징후를 거의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범죄 징후가 없거나 범죄 혐의로 고발된 게 아니더라도 이 업체에서 또는 이 개인이 굉장히 다량의 현금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주기로 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게 관행이거든요. 관행이 아니라 업무 플로우입니다. 네. 이게. 근데 그거를 경찰에 몇 개월 전에 해줬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와 화천대유가 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수에 걸쳐서 그런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현금을. 근데 그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업상 이런 것들은 그런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돈은 대부분 이체를 하지 그거를 현금의 인출을 계속해서 뽑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경위를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라고 경찰에 줬는데 그거를 지금 몇 달 동안 경찰이 사실상 안 했다는 거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언론 보도에서
이 현금 인출 내용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화천대유의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9월 초, 8월 말부터 이어졌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경찰은 이 FIU에서 이제 이상 현금 징후 통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몇 달 동안 제대로 하지도 않았구나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어제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등장인물을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거의 인허가권자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더 넓게는 성남시 측입니다. 이 성남시 측에 어떤 인허가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또 하나의 한 축은 이 화천대유에 굉장히 많은 법조계 고문들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 인원들은 뭐 나중에 뭐 아들의 퇴직금을 받았다 또는 뭐 고문료 외에 돈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법조계 고문들의 역할, 이것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그 관계자들의 수사 또는 여러 가지 관련 법조계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의혹의 축을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사의 관건입니다. 근데 아까 이 녹취록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부 관계자, 화천대유 내부 관계자가 장시간 동안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로비 그리고 법조계 로비 관련해서도 양쪽에게 되게 모두 중요한 정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증거로 보이고 검찰도 아마도 이런 녹취록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임찬용 기자가 얘기한 수사의 핵심 대상 그 두 가지, 저는 거기에 그 막대한 이득, 배당 이익, 또 분양 이익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엄청 들어온 건데 이 돈이 또 실제로 그 소유주, 명목상 소유주에게만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또 인출돼서 누군가에게 간 것인지 이것까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인허가 로비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이 예컨대 자기들 사업자들끼리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관에 있는 사람한테 갔다면 그건 결국에는 인허가라든가 그런 특혜를 누군가 준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뭐 이제 퇴직금 의혹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문료 의혹들이 나오는 거는 그런 이 사람들한테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돈을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어떤 법조계 관련 문제와 어떤 로비 의혹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규명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부 관계자가 장시간 수집한 근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 변호사께서도 임찬용 기자가 지금 얘기한 그 핵심 동의하시죠? 예,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또 이게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종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비리 이것이 설계와 선정과 수익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비리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부분이 있고요. 설계와 선정과 수익 그렇죠.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수익을 보는 게임이었고 그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정이 돼서 수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하나의 이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에게 여러 가지 자금을 줘가지고 선정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비리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비리의 큰 강이 있다면은요. 이 부분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여러 층겹으로 덮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로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화려한 고문진들을 줬을 거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가 관련된 수사는 이 두 가지 축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 배분에는 이 로비에 관련된 이거를 덮기 위한 로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분을 하려면은 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대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로비스트의 때도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것도 이 녹취록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임찬용 기자 나왔으니까 박영수 전 특검 말이에요. 국정농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자칭 수산업자 사기 피의자 뭐 아주 고액의 외제차 리스 받았다는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사실을 시인했고 이번에 또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박영수 특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당연히 곤혹스러울 거고요. 또 뭐
일단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고 관련해서 이게 그 법적으로 뭐 죄가 되느냐 여부와 떠나서 그 사람과 접촉을 했고 일부 어울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라든가 사람들의 평판에는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큰 일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 건에도 뭐表面적으로 본인은 그냥 정상적인 고문료를 받았고 딸도 뭐 이랬다는 건 뭐 아니에요? 딸이 일한 것도 뭐 그냥 뭐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식으로 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런 큰 어떤 비리 의혹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본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명예스러울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참 법조인들, 법조계 그 세계에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시켜 준 것 아닌가 싶고 김만배 씨가 전직 기자, 법조 기자로서 뭐 그러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또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뭐 사실 뭐 법조 기자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김만배 기자가 지금 뭐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직 기자 시절에 그 현직 기자가 최근까지 현직 기자였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업을 하면서 기자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직 기자일 때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현직 기자 시절에 업무상 맺은 이런 여러 가지 예. 관계를 가지고 어쨌든 고문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고문으로도 임명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뭔가는 역할을 했으니까 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도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굉장히 걱정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녹취록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김만배 씨는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녹취록과 압수수색한 내용들을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보통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뭘 물어볼 것인지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소환은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수사에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인적으로 이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와 관련이 있고 특히 유언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도 같이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의 띠로 이루어진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그 검찰의 소환 조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가장 핵심 인물로 좀 꼽히고 있고 또 지금 새롭게 막 지금 화면에도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이미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렸던 건데 저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인적인 연결성과 그리고 금전적 연결성 두 가지 점을 보게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확실한 거는 정모 변호사 스스로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이 유 본부장과 그리고 유 본부장 외에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 사이에 둘 다 친분이 있고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가지고 그리고 유 본부장과 같이 일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 본부장과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 세 사람 사이의 관련이 결국은 이 배당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주체 중에 하나로서 지목되는 것이 저 남욱 변호사인데 남욱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계와 선정 과정에도 도입됐는지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하나의 그 관계 즉 수익을 얻은 자들과 관 쪽에 있는 사람의 책임자인 유 본부장의 어떤 관련성 외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관에 있는 것들이 허가를 담당하게 됐던 성남시 차원에서 예.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성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고 인지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축으로 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이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지금 새롭게 성남 시민단체에서 또 뭐 고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임찬종 기자 혹시 그 고발건 관련해서 얘기 들어본 게 예, 있습니까? 정말 좀 특별히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고발이 아주 여러 곳에서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지금 이 정도 사안을 뭐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고발 범위에 한정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발장이 들어온다는 건 뭐 새로운 만약에 사실관계를 그 시민단체가 밝혔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를 가지고 또 한 번 고발을 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언뜻 듣기로는 뭐 그렇게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모 씨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 또 다른 측근이 한 명 있다라고 성남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의미 있는 녹취 1호를 검찰이 확보했고 압수수색 상당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 늦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의미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을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고 김광석 씨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오늘이 2021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9월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10월이 마무리되는 그때 여러분은 또 10월을 어떻게 돌아보실 건가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다가오는 10월 열심히 또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김광석 씨의 그날들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0월 1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